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피플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게 됐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너무 무덥고 또 습해서 건강도 걱정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분도 계십니다만 늘 힘든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저희 세대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각별한 기억을 갖게 하는 분을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자셨고요. 또 지금은 스스로 유튜브를 하시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아주 날선 비판의 시각 또 한편으로는 온화한 선배의 모습을 견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저는 이제 80년대 중반에 네네. 대학을 갔는데요. 대표님 그때 아주 유명한 기자셔가지고 또 특종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정치 현안에 대한 것, 또 뭐 인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하셔서 그 이후에는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으로서 활동을 해오고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기자로 입문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971년 2월 1일부터 기자 생활을 부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가 55년째고 예. 저는 1945년생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덧 저 앞에 뛰고 있던 선배 언론인들이 다 은퇴를 하시니까 제가 제일 앞에 있는 것 같아요. 45년생이시면 우리 나이로 하면은 80이 넘으시는 그렇죠. 거예요. 딱 정확하게 만 80인데. 만 80. 예. 예. 45년 10월에 일본 사이다마 현에서 났어요. 그래서 그럼 부모님이 이제 그렇죠. 일본에 일제시대 때 일하러 가셨다가 네. 그리고 46년 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경북 청송인데 고향이 예. 경북 청송에서 1950년 여름에 6.25도 겪고 예. 우리 집이 오폭을 당해가지고 혼이 나고 한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 나이에 됐는데 요사이 보수 농객이라고 그러는데 그 네. 말을 제일 참 싫어해요. 왜 저는 싫어하십니까? 기자입니다 그냥. 예. 그 농객이라는 걸 한자로 쓰면은 예. 게스트란 뜻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좀 한가한 거죠. 한가하면서 논평만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예. 취재를 하니까 아하. 항상 저는 기자라고 불러요. 그러시군요. 예. 기자 입문하신 게 71년도. 예. 그리고 제가 기자 생활하다가 예. 이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3번 해직이 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번씩이나 해직됐어요. 되셨습니까? 언제 그러니까 언제 되셨어요? 1976년 예.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주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 부산에 있으면서 예. 이 석유 시추를 취재를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석유 개발에 대해서 꽤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는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그때 정보부에서 예. 막았어요. 중앙정보부. 그런데 역시 기자는 아는 걸 그냥 덮어두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걸 논문으로 썼어요.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 언론사 이렇게 보냈더니 예.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에서 그걸 픽업해가지고 포항 석유 경제성이 없다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 논문을 인용 보도를 해버린 거군요. 그래서 제가 정보부에 가서 예. 조사받고 예. 해직이 됐습니다. 그 정보부라 하면 저 남산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저를 조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때 11.6 사건 때 예. 궁정동에서 경호원들을 사살한 박선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형당했던. 네, 사형당. 김재규 당시 의전과장. 의전과장. 예. 그 사람이 정보부의 부산 분실의 정보과장으로서 저를 조사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은 예. 작년이 됐네. 대왕고래. 작년 6월에 예. 대왕고래 소송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걸 발표를 하더라고. 예. 그건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거 완전히 포항석유의 재판이에요. 절대 그 동해에서는 뭐 몇십억 배를 이런 유전이 발견될 수가 없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예. 그날 이거는 절대로 문제가 있다. 그걸 과연 지나두고 보니까 아주 이상한 회사한테 평가를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종의 사기극입니다. 그거. 예.
그러다가 이번에 한 구멍 뚫고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증시에 그래. 대왕고래 테마주라 그래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선의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 것까지 하면 사회적 비용이 1,000억이 아니라 수천억 조단위.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가적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가만 내버려 뒀으면 정권 안 바뀌었으면은 예. 아마 한 10조쯤 날아갔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때 동해 유전 때문에 한번 해직되셨고 예. 두 번째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절에 제가 취재를 하러 갔거든요. 광주에. 예, 예. 예. 그때 경상도 기자들이 오면은 얻어맞는다 하는 풍문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회사에는 병가를 내어놓고 갔습니다. 예. 거기서 취재했는데 뭐 경상도 기자라고 해서 별로 불이익당한 건 없는데 예. 돌아오니까 왜 병가 내놓고 취재하러 갔느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예. 그때는 저는 반정부 기자로 좀 찍혀 있었어요. 그때는 언론사가 어디셨어요? 국제신문. 예. 부산의 국제신문. 부산의 그래서, 대표 지역 언론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잘렸는데 네. 그래서 한 2년 동안 뭐 여기저기 또 잡지 새로 잡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마당이라는 잡지입니다. 네. 그걸 운영을 하다가 83년 10월에 복직이 되셨어요. 월간조선. 예. 월간조선으로 재취업을 하신 거네요. 복직이 아니라. 재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86년 2월로 월간조선에 한국 내 미 CIA라는 기사를 썼어요. 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 CIA의 역사, 예. 기능, 조직 이런 데 대해서 썼거든요. 음흠. 그런 종류의 기사로는 제가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CIA가 한국 역사의 뒤안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안 건드리는 게 거의 불분율로 네. 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때만 해도 민주화 운동 시기거든. 그래서 언론 자유가 확장이 됐어요. 예. 썼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그때는 국가안전기획부인데 항의를 해가지고 제가 안기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왜 CIA 조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고 예. 또 신문사에서 스스로 그만두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 한 6개월 쉬었어요. 6개월 쉬다가 쉬는 동안에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네.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는데 예. 특히 법조인들한테 예. 사형 집행될 때 나는 억울하다라고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고 죽은 오휘웅이라는 사형수를 취재를 해보니까 예. 저는 이건 오판이다. 이건 고문에 의한 조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 4개월 만에 썼습니다. 그 뒤에 그게 법조인한테 상당히 그 책이 많이 읽혀지고 최근에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이야기라고 있어요. 예. 그게 소개됐는데 원래 들어와서 시청률이 제일 높았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세 번 해직되고 세 번 복직된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세 번 모두 쓴 기사와 관련해서 권력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관등 모양새를 갖췄던 거 포함해서 그렇죠. 압력에 의해서 그만두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반정부 기사도 아니에요. 다만 네. 나는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그때 당시 해직됐을 때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2025년 지금 7월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의 언론 환경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지금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뭐 지금은 이제 스스로 대표가 되셨으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기사를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권력과 언론은 항상 숙명적으로 견제하는 관계입니다. 권력과 언론이 친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예. 견제를 하지 않으면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기자는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 아닙니까? 예. 팩트 파인딩.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전문가니까 예. 그 일에 충실히 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게 어떤 쟁점이나 시비거리가 있을 때 사실관계가 명확하면은 저절로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바로 실사구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동양에서 실용적
정치를 실사구시란 말로 요약을 하는데 네. 거기서 실은 현실이거든요. 사는 사실입니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하여 옳은 방향을 찾는다는 게 실사구시인데 예. 기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사실을 전달할 때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특종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네. 특종에 대한 욕심이 없는 기자는 음흠. 금메달에 욕심 없는 운동선수하고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하신 특종은 뭡니까? 가장 최근에 하신. 최근에 한 가장 큰 특종은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터뷰라고 그럴까? 예. 후보 시절에 이런 후보 사람이더라. 시절에 3시간, 예. 대통령 되고 나서 2시간. 아, 참 최근에 그 용산 집무실에 네, 가셔서 대통령 되고 나서 2시간. 식사도 하시고 예. 뭐 환담을 좀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게 5시간인데 예. 그게 저로서는 특종입니다. 얘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의 특종이라는 게 며칠 안 됐습니다. 그죠? 정규재 예. 대표님하고 같이 갔다 예, 예. 오신 거죠? 가보시니까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또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두 분 다 제가 원해서 만나자고 해서 이루어진 만남은 아니고 예. 이재명 후보 또는 대통령실 측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예. 갔는데 물론 저는 보수적 기자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데 기자 앞에 보수적, 진보적 이거 사실 붙이는 게 아닌데 예. 뭐 성향이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부르는 건 자유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를 참 많이 썼죠. 예. 그게 아마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소스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였어요. 네. 그래서 초청을 하니까 저는 뭐 기자로서 당연히 가요. 당연히 예. 당연히 가서 의미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저도 인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이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알게 된 점도 있고. 그 전에 알고 있거나 생각했던 이재명 현재 대통령, 당신은 뭐 야당 대표였겠죠. 그리고 후보 시절에 만나보고 또 이번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만나본 이후에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재명이란 정치인 어떻게 다릅니까? 한 두 분 만나면서 느낀 뭐 인상은 멘탈이 강한 사람, 명랑한 사람, 네. 낙천적인 사람, 예. 안정감이 있고 예. 말을 쉽게 하고 예. 상당한 균형 감각이 있고 대화를 하면은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사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느껴지는 뭐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인상이라든지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예. 대통령 중심제에서 예. 모든 뉴스가 대통령을 축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등장한 이후에 일단 나라의 분위기가 밝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그거는 이미지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딱 들어가면은 예. 여러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점이 많죠. 예. 뭐 2시간이라는 게 또 식사 자리도 겸했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막 그 아주 세부 항목별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통보를 받으시고 이제 제의를 받으시고 가시기 전에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준비해서 가게 되더군요. 됩니다. 중요한 그렇게 미팅을 할 때는 네. 그런 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자고 했어요. 올해가 해방 80주년 아닙니까? 예. 지난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드라마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그 변화는 뭐 전쟁도 있었고 쿠데타도 있었고 뭐 민주화, 산업화, 외환 위기 등등 네. 이런 게 있었지만은 현재까지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위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예. 그러려면은 지금 연세 드신 분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회고를 써야 된다. 그걸 네. 국가가 다 모아가지고 거대한 자료로 축적을 하면은 여기서 영화도 만들고 뭐 많은 문학 작품도 나올 수 있고 논문도 나올 수 있고 그 경험이 네. 세계의 개발도상국에 주는 어떤
교훈도 있을 것이다.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자고 했어요. 역사에서 최종적인 승자는 기록한 사람입니다. 난중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이순신 있었겠어요? 그냥 설화가 되고 신화가 되죠. 반대로 원균이 일기를 썼다면 요사이처럼 그렇게 악마화되지 않을 거라고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갑재 대표님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해서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굉장히 바쁘잖아요. 두 분을 초대한 거는 폭넓게 보수 진보 이걸 떠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문제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이념적으로 너무 큰 분열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건강하게 통합하던가 건강하게 병존할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선 이런 분열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 남북 분단 아닙니까? 남북 분단은 이념의 대결이거든요. 예. 이념의 대결은 이거 종교 전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념 전쟁, 종교 전쟁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만들어요. 정오심이 생깁니다. 예. 6.25를 통해서 겪었잖아요. 예. 그 뒤에 다시 이제 휴전선 체제로 돌아갔지만은 남북 대결의 핵심은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의 대결이에요. 그 예. 대결이 남한에서도 있는 거죠.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고 죽이고 뭐 하고 하는 이런 다 상처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좌우 대결로 예. 또는 뭐 보수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대결의 밑에 깔려 있었어요. 이걸 한 세대에 두 세대에 말끔히 청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요사이는 이제 그게 그런 이념 대결보다는 어떤 정책의 차이로 가면은 그게 이제 보수 진보의 대결입니다. 네. 좌우 대결은 이념 대결인데 보수 진보라고 하면은 정책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정책의 차이도 그 밑에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과 계속 연관돼요. 그래서 한국의 갈등 구조가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살벌함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해요. 불가피한데 그걸 이제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요새 시대가 많이 지나니까 자연히 보수 진보라는 정책 대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어도 가끔 또 나옵니다. 예컨대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네. 김여정이가 막 욕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한미 군사훈련 조정합시다라고 건의를 대통령에게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했던 그게 다 연관성이 있죠. 그런 게 나오면 다시 또 대결 구도가 보수 진보가 아니라 좌우 대결 구도로 갑니다. 그런 건데 뭐 노력을 해야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진보 쪽도 바뀌고 보수 쪽도 바뀌고 서로 바뀌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진보 보수를 나누면서도 계엄 국면에서 보수 정당이 보인 그 행태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오리지널 보수, 찐 보수당이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또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저 여당이 진짜 진보 정당인가?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맞아. 그래서 진짜로 이게 보수는 뭐고 진보란 뭔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개념 정의가 있으면 이게 진짜다 가짜다를 구분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중대한 지금 변화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보수에서 예. 이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를 나누는 것은 뭐냐면은 예. 현 시국에서는 두 가지예요.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찬성한 사람은 가짜 보수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지금 퍼뜨린 부정선거 음모론에 예. 찬성하면은 가짜 보수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는 헌법을 부정하고 예. 또 하나는 사실을 부정한 거 아닙니까? 예. 보수는 3대 조건이 있어요. 예. 사실을 존중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네. 사실, 법치, 자유. 예.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지켜야 할 보수의 불변의 가치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의
다수는 예. 뭐 18명 저 표결에 참석했던 사람 빼고는 예. 다 위반했잖아요. 그 순간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영원히 망가져 버린 거죠. 거기서 아직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연동돼 가지고 보수도 지금 분열돼 있습니다. 보수를 분열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거든. 예.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보수는 이 맨정신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부정하니까. 사실을 부정하니까.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렇고 보수층에서의 지금 일종의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만나서 느끼는 어떤 그 갈등은 좌우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물론 길게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거짓말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게 보수를 분열시키고 보수를 격화시키고 예. 보수가 역사의 낙오자가 되도록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한국 보수가 철저한 반성과 노선 투쟁을 통해서 다시 건강한 보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 의견이 아니고 보수 의견이 돼야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상한 사람을 당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뽑으면은 이거는 윤 의견이 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는 이 굉장한 보수 세력입니다. 한국의 보수를 족보를 만든다면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근대화,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의 민주화, 이게 한국 보수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정통이죠. 그런데 이런 굉장한 역사를 만들어낸 한국의 보수가 윤석열, 전한길 이런 사람으로 대표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요. 지금도 뭐 그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 국민의 선택을 받았어요. 물론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격변기마다 우리 국민들이 아주 절묘한 그죠? 민심을 발현해 가지고 그때 맞는 리더를 뽑았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쩌다가 2022년에는 그런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됐을까요? 그게 좀 미스테리예요. 그게 참, 근데 그걸 실수라고 봐야 될지, 그건 조금 차악 정도는 되는 건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보수가 잘못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그 상황에서는 그건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할 때 침묵한 거. 이때부터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 청와대를 버리고 국방부로 옮기는 과정.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주술에 취한 듯이 2달 만에 옮겨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면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 부가 있는 데는 거의 국가의 중심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나는 백악관 들어가기 싫으니까 난 펜타곤 가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2달 만에 펜타곤 비워 이러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도 경악이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과 보수 지식인들이 비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 명당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어요. 그 다음에 그 몇 달 뒤입니다.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1등 공신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더라고. 내부 총질자라고 그러면서 몰아내는 과정에서 몇 개월 동안 또 법정으로 가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짜증냈는데 이게 윤석열 몰락의 결정타입니다. 왜냐하면 0.73%로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든 게 20대 30대의 남자표 상당한 중도 그냥 보수를 연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준석을 핍박하니까 젊은 표가 중도 표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50%대에서 2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 사태를 겪으면서 예. 거기서 회복되지 못하고 작년 총선을 치른 거예요. 예. 거기서 이미 진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런 자충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지지 기반을 아주 고이 관리를 하면서 키워야지. 정치적 자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발표. 네. 그게 의료 대란으로 가버렸잖아요. 의사표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몇십석 날라갔거든. 근데 그것도요. 그때 당시에는 정치공학적으로 그거를 총선에 활용한다라고 낸 계책이었다고 맞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겁니다. 아, 국민들이 뭐 그럴 거예요. 의사표 떨어져 나가도 나머지가 지지할 거다. 맞습니다. 예, 그랬어요. 관리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우선 제가 윤석열의 몰락을 예. 예감한 거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 의료 대란입니다. 이 의료 대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럼요.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지금도 받고 있어요. 아니 사망률이 높아졌을 거예요. 초과 사망자가 아마 통계가 나와야 돼요. 이제 나올 겁니다. 저는 한 10,000명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10,000명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의 예. 비과학적인 주술적인 정책에 의해서. 예. 그런데 의사들이 이게 보수의 핵심이거든요. 세상에 자기의 지지 기반을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득될 일이 있습니까? 아, 이준석 의사 다 자기 편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계엄 사태도 그렇고 부정선거 음모론 운운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 습성, 폭음, 술 많이 마시는 것. 그 다음에 그 부인의 주술적 영향력. 예. 제가 보기에는 부인이 갑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리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그 심리적. 그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좀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을 알면은 예. 좀 허무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가 시작이 이제 찐 보수와 가짜 보수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선택을 받았으니까 의정 활동을 하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정말 리더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러면 단절이 안 되고 계속 윤호개인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착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국민들하고 멀어지는 그 길을 가려는 정치인들이 숫자적으로 꽤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단절이 안 될까요? 보수는 인간관이 돌아가신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전통을 존중하는 그리고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예. 그래서 이 보수는 문명 건설 세력입니다. 예. 문명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문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이라든지 군대라든지 헌법체제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게 다 문명이에요. 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승만 박정희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좋은 제도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좋은 제도. 그래서 저는 한국의 보수는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어요. 한국의 보수는. 예. 그게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예.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어요. 보수가. 보수가. 예.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가난한 나라는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국방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하면 당연히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죠. 그런데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여기에 의존하다가 노예 근성을 갖게 된 겁니다. 한미동맹이 좋은 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70이라면 30% 정도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게 의존적으로 만든 거지. 예. 사대적으로 만든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안보를 포기한 보수가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보수는 그 핵심에
안보가 있어요. 예. 스스로 지킨다. 안보를 중심으로 외교, 경제, 정치가 돌아가야지. 제가 이스라엘을 취재를 여러 번 했는데 이스라엘에 1995년에 갔더니 그 유명한 군사 전문 기자를 만났어요. 이분이 예. 지금 서울 한복판에 미군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이 타락합니다. 아, 그 당시에 이라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이스라엘 군사 전문 기자가 30년 전에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예. 그게 결국 맞아요. 그 대신 이스라엘은요. 미국과 아무리 친해도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물론 미군이 주둔한 적도 없고. 왜냐. 자기 나라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 국민들이 의존적으로 되고 타락한다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가 가져야 될 어떤 이 애국심, 야성 같은 게 사라지고 거기에 아주 문약한 거 또는 기득권 지키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 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우리 보수가 문약하고 우리 보수가 나약해지고 타락하게 된 배경이 안보적으로 우리가 의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초래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미군이 단계적이든 숫자를 줄이든 역할을 줄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주도가 되죠.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예. 미국에 의존하고 예. 하면 되겠습니까? 북한은 북한 안에 중국군이 있습니까? 러시아 군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삽니까? 아니 국방비를 2배, 3배 늘리더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야지. 물론 무슨 한미동맹이라든지 전시작전권 이거는 좋은 제도입니다. 전시작전권을 만든 게 1978년인데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하고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시작전권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작전 사령관만 미군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너무 민족적 뭐 이런 시각으로 볼 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한미동맹에 예. 너무 의존해가지고 핵 문제까지도 그 사람들 보고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핵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것까지 미국 사람들 보고 해결해달라고 하면은 예. 그때부터는 노예 근성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은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보를 무임승차할 생각을 가지면 됩니까? 무임은 아닙니다. 돈을 내긴 많이 돈을 내는데. 내는데 그것도 15억 달러 정도 가지고 그걸 뭐 늘리느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우리가 뭐 그래요. 하여튼 그 어느 정부나 출범할 때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은 기대를 받잖아요. 그렇죠. 새 출발이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한 탄핵으로 예정이 없었거나 아니면 예정보다 훨씬 빨리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기대가 있기도 하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매우 지지를 받는 듯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면 다시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권을 검찰공화국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예. 예. 그 검찰공화국으로부터 탄압되었다. 핍박을 받았다. 견뎌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하나의 큰 원동력이었어요. 근데 요사이 3대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부터 예. 또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또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런 걸 쭉 종합하면은 아니 이재명 정부도 뭐 검찰 정권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상당히 좀 쟁점인데요. 예. 이 3대 특검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야당 시절의 민주당인데 집권을 했다 이거예요. 예.
보통은 특검은 야당이 원해서 되는 거거든요. 음. 지금은 여당발 특검이라고. 음. 그런데 특검 수사가 나는 좀 무리를 하고 있다고 봐요. 무리다. 예, 무리하는 구석이 몇 개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요. 평양에 드론을 보낸 거를 그걸 외환죄로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론 사령관을 이심 구속했죠.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지. 아, 그 이심 구속 하려고 했죠. 기각이 예, 됐어요. 기각이 됐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드론 사건을 외환죄로 구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그분도 그건 특검 소관이지만은 외환죄 구성은 무리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률가시죠. 그러니까 외환죄는 어떤 거냐면은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한 자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북한은 외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과 통모해가지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외환죄라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걸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더라고. 법률가가 있었다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게 정치인, 언론인이 부추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지금 좀 무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드론 보내고 하는 것은 이 간첩 작전과 비슷해가지고 비밀 군사 작전 아닙니까? 비밀 군사 작전을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정보가 다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 북한은 지금 들여다보고 한국에서는 드론 작전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좀 훤하게 알게 됐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사를 하면은 네. 앞으로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돌발 사건이 났을 때 지휘관들이 과감한 결정을 못 합니다. 이랬다가 세월이 지나면은 난 또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냐 이래 되면 조심하게 된다고. 이 작전은 순간적인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얻어맞았을 때 몇 초 안에 대응하는 이런 건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그 최상경 특검도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그것도 기각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게 군대입니다. 국군입니다. 국군이라고 하면 그 장교단의 사기도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지금 수사가 집중돼 가지고 계엄 사태로 해가지고 이미 거의 황폐화가 되고 숙대밭이 됐는데 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또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내란 수사가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은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뭉치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잘 가려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특검이 3대 특검에 동원된 검사 수가 140명인데 사실상 검찰청 하나 새로 만든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명심에 의해서 무리를 하게 된다. 그게 부담이 누구한테 가느냐? 민주당이 간다 이거예요. 과거의 특검은 야당 특검이니까 특검이 잘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박수치고 했는데 여당의 특검이라 이거죠. 여당 발 특검이라는 거지. 예. 정동영 장관이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그렇게 쉽게 던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한미 동맹이 유지되려면 한미 군사훈련이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뭐 북한을 자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북한은 자극한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걸 국방부와 논의도 하지 않고 미국 측과의 논의도 없이 그냥 언론에 툭툭 던져버리면 그 전부 다 대통령한테 간다니까요. 아, 그 부담이. 그렇죠. 예.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이런 아주 악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한미 군사 훈련은 돌이 든다 하면서 중단시켜 버렸어요. 미군하고도 논의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뒤에 이거를 복원시키는데 한국과 미군이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또 이걸 조정한다면 그것도 예. 김여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치면은 장관이야 뭐 그런 말 하고 빠져버리면 그 말이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부담을 정권의 부담이 된다 된다죠. 이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에 해방된 이후에
많은 대통령이 이제 탄생했고 또 그 중에 작지 않은 분들은 좋은 결과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조갑재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직전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모범으로 삼아야 될 대통령을 꼽자면 어떤 대통령을 꼽으시겠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두 사람은 확실히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누굽니까? 문재인, 윤석열. 네. 그 나머지는 실패했다고 볼 수 없어요. 나머지 대통령은. 그리고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감옥에 간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노무현, 박근혜 감옥에 간 이런 분들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예.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본다는 말은 예. 법률적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차원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맥락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을 빼고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임무를 수행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었지. 박근혜 대통령도 그 범죄에 물론이죠. 들어갑니까? 물론이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감은 난 아니었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사람을 본받는다기보다는 역대 대통령들이 걸어왔고 감당했던 것을 자기 것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네. 과거의 잘못도 그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그걸 딛고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4층 건물을 쌓아 올렸는데 14층 위에서 일을 시작해야지 앞에 걸 부정해가지고 1층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축적되는 거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대 대통령들을 다 따뜻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서 얻을 게 많아요. 부정하면은 배울 게 없지만은 인정하면은 다 장점이 있습니다. 다 장점. 여기 욕을 제일 많이 먹는 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닙니까? 저도 전두환 정권 때문에 두 번 기자직에서 잘렸으니까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었겠죠. 네.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1980년, 80년대 10년은 전두환 노태우 특히 전두환의 시대인데 그 1980년대가 어떤 연대였느냐. 그때 학교 다니셨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낸 시대였거든요. 10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10.1%였어요.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소용돌이 속에서도 피 흘리지 않고 6.29 선언 등을 통해서 민주화로 갔잖아요. 그리고 88년 서울올림픽. 1980년대의 이 대한민국의 변화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밀어올리는 결정적인 연대고 물론 집권할 때 피를 흘렸지. 12.12 광주. 그걸 포함하더라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1980년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독 DJ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안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IMF를 극복한 이제 정부가 이제 그 DJ 정부였으니까요. 또 그때는 이제 고속통신을 비롯한 IT 산업을 부흥시켰고 지금 또 AI를 부흥시키려는 저는 이렇게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심상에 DJ 대통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견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DJ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이야기한다면은 그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중요한 공을 세웠죠. 그러나 김정일을 만나러 간 거에서 시작된 6.15 선언 예. 너희 문제가 있어요. 그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찬스였거든. 북한이 가장 약한 위치에 있었어요. 예. 그때 대북 제재를 계속 했더라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점이 이제 양면으로 존재를 합니다.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책을 3권이나 썼구나. 3권이나 썼는데 대충 비판적인 입장에서 특별히 대북 관련해서 썼어요. 예. 그런데 요사이 김대중 망명일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예. 유신 시절에 2년 동안 일본 그리고 미국을 오가면서 망명했죠. 썼던 그걸 제가 어제 한글사에서 나왔는데 그걸 보고 밤새워 다 읽었어요. 아 재밌어요. 체감하셨겠네요. 왜냐하면 그때 인터뷰도 하시고 그죠? 그때 물론 그것과 이걸 읽어보니까 예. 이분이 좋고 나쁘고 뭐 이 저 가치관을 하고 얼마나 친밀한 사람인지 예. 자기 관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철저한지 예. 이런 분이 프로 정치인이에요. 예. 그 퇴임 시에 대부분 지지율이 폭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아니면 임기를 못 마쳤거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할 때도 어쨌든 예? 높았어요. 예, 높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표님도 인정하시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장악하게 됐습니다만은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탄핵을 당하는 그 국면에서도 국가 원수로서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 대통령이라고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두 대통령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라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를 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평가가 아닌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예. 종북 정책입니다. 친북이 아니에요. 네. 종북. 그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9.19 군사합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9.19 군사합의가 어떤 합의입니까? 수도권에 서울 상공에 대한민국 공군기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했다고. 아니 우리가 항복을 했어요? 아 이라크처럼 항복하면은 이라크에 그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 데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만들잖아요. 예. 어떻게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듭니까?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파기한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파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럼 안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사라진 겁니다. 이걸 다시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복구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주 문제가 있고요. 그것 하나만으로 그리고 2018년 9월 17일로 기억되는데 평양의 경기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뭐 평양 시민에게 인사드린다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7분 연설.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연설입니다. 남쪽 대통령이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그 7분 연설은요. 아들 볼 때는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축혀 올리는 듯한 연설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영혼과 관련되는 거예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 진보 출신 대통령들의 뭐 여러 가지 그 실책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님께서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예, 안보와 관련된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계된 양보할 수 없는 게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음.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를 이렇게 뭐 평화적으로 뭐 한다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는 그건 헌법에 기초해야 되거든요. 네. 헌법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라는 명령입니다. 예.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예.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 그래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불법 강점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로 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동포는 우리와 같은 국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 제4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딱 되어 있다고.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라는 게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게 자유통일입니다. 평화적 자유통일이에요. 이것은 헌법의 명령이고 역사의 대세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해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은 이건 민족적 가치로도 그렇고 인류적 가치로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참 우려되는 게 특히 젊은 층 속에서 계속 분단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역사에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분단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은 한국의 발전이 중단되든지 결국 통일은 세 가지 방법 아닙니까? 이런 분단이 계속되면은 결국 한국도 그 발전이 멈출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평화적 자유통일, 전쟁하지 않고 자유통일, 예. 아니면 적화 통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이게 우리 제작진에서 이걸 물어봐 주십시오 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이 길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워낙에 대표님 뵈면 이런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되겠다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수라고 표명하고 있는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평가가 어떻든 간에 현재 그래도 대표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보수의 가치를 그나마 그래도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당대표가 돼야 국민의힘이 희망인 거죠. 예, 극우라든가 아니면 정체성이 없는 정당이 안 되고 건강한 보수로 탈바꿈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치인을 꼽으시겠습니까? 자, 여기 외에 그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한국의 보수층은 건재합니다. 보수층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예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55%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예. 보수층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의 문명 건설 한 어떻게 보면 한국 발전의 주도층이니까. 예. 문제는 윤석열 등장 이후에 보수 세력이 거의 와해됐어요. 예.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은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그리고 각종 그 보수 활동가들을 제가 보수 세력이라고 합니다. 예. 이 보수 세력이 윤석열의 팬클럽, 박수부다를 전략을 했어요. 윤석열의 실책을 견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같은 공동 책임져야 돼요. 그다음에 보수당이 있습니다. 예. 보수 세력 무너졌어요. 연동돼 가지고 보수당이 윤석열과 같이 동반 자살할 뻔했는데 그나마 한동훈 당시 대표가 12월 3일 신속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18명이 계엄 해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엄 해제가 된 거죠. 경적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명적 역할을 한 거죠. 예. 그것까지 없었으면은 진짜 이번에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아마 당 해산의 명분이 생겼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구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구출한 건데 이 당권파들이 그 뒤에 몰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윤의견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4월 4일에 그런 국민 신임 배반자 윤석열을 파면한다 했으면은 거기서 손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5월 3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사람이 윤석열 진영에 속했던 김문수 후보였잖아요. 예.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또 김문수 후보가 또 나왔잖아요. 지금도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사실상 이게 윤의견 당이에요. 극우당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극우보다도 더 나쁜 음모론, 부정선 음모론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우 컬트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그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 하고 과연 같이 갈 수 있느냐? 분당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은 그런 분열적 요소가 있으니까 당이 제대로 이재명 정부를 견제를 할 수가 없지. 아니 계엄에 찬동하고 부정적 음모론을 퍼뜨린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정당이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냐? 무슨 말을 한들 그게 먹히겠느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국민의힘 당원이 이번에 투표권 있는 사람이 한 70만 명이 될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최소한 맨정신파를 당대표로 뽑든지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나라 야당 역사에 보면은 야당 당원들이 그런 혁명적 선택을 해가지고 역사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예. 김영삼 총재를 뽑았거든요. 그때 이철승 대선이 네, 있었죠. 이철승 그때 총재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 이철승 총재는 박정희 대통령과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니까 그렇죠. 그게 반발한 선명한 분들. 당원들이 예. 뽑았다 이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이 참 제명됐어요. 그렇죠. 제명되고 부마 사태 일어나고 11.6으로 연결되거든요. 이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야당이니까. 그렇죠. 야당이니까 과거에 그런 당원들처럼 네. 이거 안 되겠다.
보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사람 말고 문명 건설의 챔피언으로서의 보수의 격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느냐 마느냐. 만약 그렇지 않고 엉켜가면 결국 국민의힘은 핵심 세력은 경북 토호당 되는 거 아닙니까? 경남 부산 저쪽을 많이 달라졌고 경북 토호당으로서 남아가지고 지방선거 총선 대선 되겠느냐. 아니 근데 그것도 참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데요. 지역으로 따지면 그 TK라고 그 거명되는 그 지역 있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 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 정도가 아니라 한국 민족 사회의 중심이지. 신라의 삼국 통일부터. 근데 왜 그렇게 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바뀌나요? 대구 경북은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에 한국 역사에서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예. 특히 박정희 등장 이후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산업화 뭐 근대화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주력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감각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예. 그러다가 최근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호 심리, 억울하다 하는 게 이제 기본으로 깔리고 그 반사적으로 윤석열 지지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대구 경북은 다른 민심과 동떨어진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외딴섬이 돼버렸어요. 예. 이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더 안으로 뭉친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여론조사 보면은 또 달라지는 뭐도 느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시험대가 이번 전당대회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은 네. 국민의힘은 극우당으로 예. 전락하고 분당될 경우에는 대구 경북당이 되겠지. 대구 경북 토호당이 되겠지. 그럼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극우당 간판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 하면은 분당을 해야 되죠. 아니 분당해가지고 난 경쟁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소수 극우당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제외한 데 지지 기반을 가진 네. 부정성 음모론에 반대하는 맨정신 보수가 뭉쳐가지고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극우당과 하는 경쟁 관계로 해가 나중에 소멸시키든지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단숨에 이게 그러니까요. 많은 어떤 축적 과정을 거칠 건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관세를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어떤 관계 또 한국과 미국은 어떤 우호설륜의 관계 아까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여쭤봅니다만 어떤 장차 앞으로 어떤 관계를 정부 차원에서 맺어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약소국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민주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가 5천만 이상은 돼야 될 거고 예. 1인당 GDP가 한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7개밖에 없대요.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라는 독특한 존재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트럼프가 미국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은 네. 과연 중간선거에서 유지하느냐. 중간선거에서 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재선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많죠. 온다는 걸 생각하고 예. 잘 견뎌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하라 라는 압박에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중국을 적대시할 수도 없고 예. 한미동맹을 깰 수도 끊을 수 없고. 없고 예. 여기에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거 상당히 고민거리인데 이것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국민들이 이제는 주체적인 입장에 서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 지금 하나 우려되는 게 이 부정성 음모론자들이 인종적 반중 노선을 가고 있다고. 네.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인종적
이건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내셔널리즘이 아니고 레이시즘인데. 레이시즘이라는 거죠. 아니 부정선거를 획책한 뭐 중국 간첩 99명을 미군이 붙들어 가지고 오키나와에 데려갔다는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고 지금요 미국과 한국 사이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끼리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탄인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인 트럼프 쪽에 계속 나쁜 정보를 넣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이간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친구들도 이간질 시키고 가족도 이간질 시키고 나라도 이간질 그걸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미동맹까지 지금 이간질 시키는데 예.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중국이 신라가 상부통일한 다음에 중국의 한족 정부는 한국을 괴롭힌 적은 없어요. 한족. 이제 몽골 이런 건 좀 명골이나 청나라 같은 건 만주족이죠. 한족이 네. 아니니까.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친선 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중국을 사대주의로 모신 건 사실이지만은 중국이 한국의 존재를 무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선 관계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다만 지금 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중국과 대결하고 대치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지금 북한이 주된 목표가 아니고 중국이죠. 거의 주적으로 삼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안보의 그 개념이 미국 쪽으로 가버리면은 대중 전초기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흔히 네. 이 전문가들 이야기는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양다리 걸치기가 아니라 균형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다고 제가 뭐 반 트럼프 선동하라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도 트럼프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는 그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을 모시고 정치 얘기를 비롯해서 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한 2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 이렇게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고록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경제의 규모라든지 나라의 부강함 또 선진화된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참 기록에 인색하다. 그리고 전승에도 매우 인색한 것 같습니다. 단절을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색을 가진 어떤 인사 이런 관점이 아니라 70년대부터 뭐라고 할까 현장을 뛰는 가장 특종을 정치권에서 많이 한 기자로서 기록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가끔 모셔서 지나간 과거의 얘기 또 그걸 기반한 현재와 미래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조갑제 TV가 있으시죠? 예, 여러분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민족 글을 쓰는 역사로 치면 한 2000년 역사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평균 수명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2의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제1의 황금기는 신라가 상국통일한 이후에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250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이 삶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